우리와 일본과의 경제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5년 안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 악재까지 겹치면서 크게 출렁였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훌쩍 넘어 급등했고 코스닥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와 금융시장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금융시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말 그대로 패닉이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뭐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위안화 대 달러와의 가치, 그러니까 위안화 달러 환율이 포치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1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서 중국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었다. 라는 뉴스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위안화 달러 환율하고 한국 달러 환율은 굉장히 연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보자면 7위안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한국의 워낙 어제 본 것처럼 1,200원. 네. 이전까지는 1,200원은 굉장히 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1,200원 안 넘어갈 것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있었는데 중국이 7위안을 넘어가자 한국도 바로 따라서 1,200원을 1달러당 1,200원을 넘어가는 이렇게 쫓아가는 구조를 보였죠.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전까지는 7위안 혹은 1,200원 이런 것들 심리적 지지선이었는데 이러한 이 환율 자체의 어떤 그런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심리적 불안감이 커졌고요. 일반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다시 말해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외국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환차익 때문에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빼는 경향. 이러한 것들 때문에 코스닥, 특히 코스피, 특히 코스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 주식들 보면은 뭐 코스닥에 관해서는 일본 그 IT 주식이라든지 바이오 주식들이 많이 빠진 것이 결국 보면은 일본의 무역 규제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큰 게 아니냐. 악재가 일본발 악재, 중국발 악재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은 1,215원을 기록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화 가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상승 요인이 더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 상승 요인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 지지선 혹은 정부가 이제 수치. 이번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7위안은 넘지 않는다. 2008년 이후 중국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이 7위안, 1달러당 7위안은 넘지 않았다. 이런 규칙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붕괴되자마자 우리나라 위안화도 올라가고 한국의 원 달러 환율도 올라가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고 오늘 환율 조작국 특히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환율 조작국이 같은 이슈가 있으면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가 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 역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원 달러 환율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심리적 지지선이 꺼졌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요인이 커졌기 때문에 아마 1,200원을 넘어간 1,230원, 뭐 1,220원 이렇게 보는 여러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화가 약화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추세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전쟁의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 관계가 이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의 한국 대립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무역이란 게 자유무역을 하면 할수록 호혜적인 관계. 특히나 지금 세계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혹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 각각 특화된 기술들, 어떤 전 세계 스트림이라 그러죠. 밑에 땅부터 위에 땅까지 생산 공정이란 게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일본이 특화가 돼 있는 부분 여기서 보면 재료 같은 부분 그다음에 한국은 반도체 제조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거라 경제학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자꾸 들어와서 2018년 작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미쓰비시나 신일본 제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촉진제가 돼서
일본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내렸고 한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하는 꼴이 된 상태라 이게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게 서로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이슈인데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에서 양 정부가 서로 뭐 지금 미중 문제처럼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 이 산업 구조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100개의 핵심 전략 품목에 1년에서 5년 이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 정부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 정부에서는 20개, 그러니까 100개 품목을 지정해서 20개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나머지 80개에 대해서는 한 5년의 시간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다. 라는 정책을 발표했죠. 그게 어떤 것이냐? 20개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기간이 짧으니까 다른 해외에 있어서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사온다든지 혹은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장 증설을 하는데 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고요.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5년 정도 보면 R&D라든지 M&A를 도와준다든지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돼 있는데 결국 뭐 아까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 경쟁력이 다 다르고 전 세계 학문적 기반 그리고 그 나라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미국에서 제조 안 한 거 이런 거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각국이 다 잘할 수 있는 거가 다르고 제조업 기반 그리고 인건비 기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100개를 다 5년 안에 진행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뭐 제가 이쪽 아주 전자 부분 전문가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이게 품목이 100개를 5년 안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은 굉장히 좋은데 자금 지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보다 분석적으로 일정의 스크리닝이라 그러죠. 선택적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 결국은 글로벌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 어디서 제조가 되고 어디서 물건을 만들고 어디서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못 생산한다면 다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을 다양하게 엮어서 보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대책의 포인트는 이번을 계기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산업 구조를 좀 바꿔보자, 탈피해보자 이런 생각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이 갖고 있는 뭐 강점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대책이 가능할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드는데요. 사실 뭐 기초과학을 육성해서 재료산업 발전시키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모두 다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80개 품목 제가 정확하게 그 그러니까 공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다 국산화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입장이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자생이 돼서 육성이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만 사실 이 산업이 육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뭐 국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자원을 생산해서 하면 다시 말해 세금이 기업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다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물론 과학 기초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투자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일본의 재료 산업을 내주고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경쟁과 스크리닝, 선별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러니까 그 항목에 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선별을 잘하고 여기서 국산화가 끝이 아니라 이 국산화된 것들이 전세 글로벌 밸류체인, 그 밸류체인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미 자금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틀 뒤인 8일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총수들도 만날 가능성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제 4대 기업 총수분들과 이게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슈들 어떻게 각각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기업들 상황, 일본의 규제라든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성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려면 결국 뭐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정책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해서
먼저 논의가 또 진행된다면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워낙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뭐 사실 바람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또 미중 갈등도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성장은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환율 조작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2%,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2%를 지키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이 되면서 네.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본격화됐고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미국이 관세 및 다른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미국에 수출한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킬 게 아니냐. 이러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 결국은 한국은 중국의 어떤 중간재 같은 것을 수출을 해서 중국이 최종 소비재를 이제 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가 깨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은 자연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수출이 굉장히 줄어드는 여파가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